행복한 풍년가를 기대케 하는 들녘.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유, 이놈은 불 뽑아도 끝도 없고 자꾸 올라오는데 큰일 났네. 아유, 이거 뽑자면 참 지구워서. 세상 더 없는 골칫거리 잡초 때문에 농부의 이마엔 오늘도 주름이 는다. 그러나 여기 잡초라면 구겨진 이마도 활짝 펴는 이가 있다. 자, 올해도 또 여러분 신세를 내게 됐습니다. 필님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잡초는 세상에 더 없는 보물이다. 누구에게는 보물이 되고 누구에게는 애물단지가 되는 잡초. 이 잡초의 가혹한 운명은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일까? 우리의 갖은 구박 속에서도 오늘도 꿋꿋이 도단함을 반복하고 있는 잡초. 이제 잡초와 인간과의 골깊은 오해는 풀어져야 한다. 와, 눈보라 좀 봐. 오늘 제가 소개할 아저씨가 이런 곳에 사세요. 진짜 용감하시죠? 자, 고시가 멀지 않았어요. 힘내세요. 다 왔다. 여기가 아저씨 보금자리예요. 우리 아저씨는요, 겨울잠 자는 곰 같아요. 완전한 봄이 돼야 긴 방한 생활을 끝내고 이렇게 슬슬 움직이시죠. 아저씨가 이 집에 산 건 얼마 안 되지만 강원도 어느 산을 비롯해 산 생활을 한 지는 벌써 19년째래요. 원래는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일하셨다는데 지금은 볼펜 대신 홈이랑 곡괭이 잡고 일하는 농부가 되셨죠. 그것도 조금 특별한 농부가요. 아저씨가 저기 텃밭에 계시네요. 봄에는 늘 저기서 사시죠. 봄의 텃밭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게 공짜로 생기는 보물창고래요. 그 이유가 이렇게 갖가지 풀이 자라기 때문이래요. 이야, 이상하게도 있고 뭐 이거 뭐 도대체 무슨 밭인지도 모르겠네. 여기 크게 보이는 건 팔등나물인데 그 사이로 돌나물이 그냥 쫙 밭을 누리고 있어. 생각해보니 봄뿐만이 아니네요. 아저씨 밭에는 사시사철 농작물보다도 풀이 더 많아요. 통 이해는 안 되는데 아저씨는 풀을 일부러 키운대요. 그리고 심지어 풀에게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도 하세요. 역시나 이해는 안 되지만 풀이 중요한 일꾼이기 때문이래요. 아저씨는 이 봄 또 풀과 함께 그렇게 농사를 시작하려나 봐요. 허리허리 상타디야 새봄이 왔네. 농촌의 봄은 농토의 풀씨를 태우는 매캐한 연기로 시작된다. 농부들은 올해도 잡초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전의를 그렇게 불태우고 있다. 여러 잡초가 좀 덜 날까 하고 태우는 거고 그러는데
이거 뭐 농사꾼이라는 거는 항상의 여름 내나 그냥 잡초하고 싸우는 기지 그냥. 이래 싸우면서는 논을 메고 뭐 이래야 품값이나 나와야 쌀값 적지 이러니까 짜증만 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 이제 막 봄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고개를 내민 잡초들이 육중한 트랙터 바퀴에 맥없이 갈아엎어지는 봉변을 당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독한 제초제 세례를 맞는 잡초. 발 한번 붙여보려고 안간힘 쓰는 잡초와 이를 몰아내려는 인간과의 전쟁. 봄을 맞은 농촌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그렇다면 우리와 잡초와의 이 질긴 악연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세종 11년에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 농사직선. 여기에도 어느 것보다 상세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초, 잡초를 없애는 방법이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농경은 약 1만 년 전에 시작됐다고 한다. 그때부터 인간의 지상 최대 목표는 수확량. 이 목표를 침범하는 잡초가 박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잡초와 인간과의 1만 년의 전쟁은 여전히 오늘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전쟁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보는 농법들 대부분이 탄생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경치 좋은 다랭이 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웃끼리 손발 맞춰 하는 모내기는 한결 수월하다.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협업 조직 불에도 잡초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생겨났다. 또 이랴 하며 소부리며 땅을 갈아엎는 경운농법도, 모를 이양에 심는 것도, 물관리법, 윤작 등등 지금 우리가 하는 농법 대부분이 지난 수천 년간 잡초에 대응하며 쌓아온 농민들의 노하우다. 한마디로 농법의 역사가 곧 제초의 역사인 셈이다. 잡초가 만들어낸 것이 어디 농법뿐일까? 힘든 노동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농요. 이 구성진 노랫가락의 탄생 비화에도 바로 잡초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잡초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흥겨운 농요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잡초는 우리에게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일까? 여기 그 의문에 당당히 반기를 드는 이가 있다. 독특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유명한 가와구치 요시카즈 씨가 오늘도 어김없이 농장으로 향하고 있다. 과연 그는 어떤 유별난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을까? 가와구치 씨가 운영하는 농장. 안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논에 풀만 가득할 뿐 아니라 그 풀 속에서 어린 벼에 모가 자라고 있었던 것. 과연 그는 수확을 많이 내려는 농부의 당연한 욕심이 있기는 한 것일까? お米の苗小さい枝だけはこうした草のところに種をまいても草に負けますので、一箇所でこう群がったところでお米の苗を元気よく育ててあげて、で少年期ぐらいまでこれぐらいまで育った時に一本一本草の中に植えていったらもう負けずに元気よく育っていってくれるんです。そのような形で、肥料をあげない、農薬は用いない、あるいは耕さない、それで毎年この27年間作ってきました。 복잡한 그의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쌀의 모가 풀과 경쟁에도 지지 않는 힘을 갖는 시기, 즉 가와구치 씨의 표현처럼 소년기가 되면 벼가 풀과 함께 자라도 수확량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 덕분에 그의 모내기는 정말이지 독특하다. 풀이 제거된 깨끗한 논바닥에 모를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 속에 모를 심는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무려 27년 동안이나 쌀과 보리 농사를 지어왔다고 한다. 더 놀라운 점은 그의 농장이 인근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 모습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다고 벼를 수확할 때까지 가와구치 씨가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벼와 풀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 즉 벼가 왕성하게 자라는 이양 후 한 달 동안 가와구치 씨는 벼와 한편이 된다. 그 기간 그는 벼 주변으로 크는 풀을 낫으로 베어 눕혀주는데 풀의 거센 기운을 살짝 꺾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인의 든든한 지원을 받은 벼는 한결 수월하게 힘겨운 성장 경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보다시피 가와구치 씨의 농사 방법엔 커다란 특징이 있다. 그가 여름풀이라 부르는 쌀이 한창 자랄 때는 겨울풀을 베어 눕혀 거름을 만든다. 하지만 쌀이 알곡을 털어내면 볏집의 모습으로 겨울에 자랄 풀들의 거름이 된다. 이렇게 풀과 작물의 사이좋은 교대를 통해 가와구치 씨는 건강해진 토양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고 있었다. このように草の中で作物を育てるということはなかなかその人はできないんですが、そのポイントがうまくつかめて、そして的確に作業してあげたら収量は決して落ちないんです。 노는 물론 밭 등 2,400여 평의 모든 농사를 이런 방법으로 짓고 있다는 가와구치 씨. 과연 그가 오롯이 몸으로 체득한 이 농사법이 어느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갖는 것일까? 우리는 전남대의 구자옥 교수팀과 함께 잡초의 제초 시기가 벼 수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밝혀보기로 했다. 한 포기의 모가 알곡을 연그러 털어내는 120일. 일반 농사 기간과 동일한 이 시간 동안 5개의 포장에서 벼를 키운 후 정해진 날짜에 맞춰 제초 작업을 진행. 추후 각 포장마다의 수량을 따져볼 것이다. 초보 농사꾼이 지었지만 벼 포기마다 제법 실한 알곡이 연그렀다. 수확하는 손길에는 풍년을 바라는 농부의 마음과 잡초와 수량, 그 애증의 관계를 밝히는 간절한 마음이 합쳐졌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수확한 벼의 나달은 일일이 손으로 털어내 각 포장마다의 무게를 쟀다. 상식대로라면 수확 직전까지 매일 잡초를 뽑아낸 포장의 수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제초 작업을 많이 한 60일, 40일, 20일 무제초구 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잠시 후 확인했다. 120일 동안 매일 잡초를 뽑은 완전 제초구의 수량을 100%로 놓았을 때 다음으로 수량을 많이 낸 포장은 60일 제초구가 아니라 고작 20일 동안 제초를 한 포장이었다. 60일 제초구는 오히려 제초 작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포장과 수량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있었다. 실험을 한 결과를 보셨듯이 잡초를 완전히 없앤 다음에 농사를 짓는 것과 잡초를 그냥 놔두고 농사를 지었을 때 그때 잡초에 의한 수량의 감소는 우리가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잡초를 방제를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잡초가 눈에 띌 때마다 없앨 정도로 이렇게 그 잡초를 방제하는데 노력을 많이 들여야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확하게 제초를 해준다면은 거의 잡초 문제를 벗어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결과입니다. 풀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도 절대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가와구치 씨. 그 자신감의 비밀은 오랜 농사 경험에서 체득한 작물과 풀이 경합하는 시기를 꿰뚫어보는 그 정확한 안목에 있었다. 잡초가 수북한 밭에서 일하는 그가 우리 눈엔 더없이 게으른 농사꾼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잡초 입장에서 그는 세상에 더없이 영리한 농사꾼이다.
그렇다면 잡초를 다루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길게 뻗은 밭고랑을 아낙들이 하나씩 꿰차고 앉아 김매기가 한창이다. 잡초를 없애기 위한 김매기는 농사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무리 바빠도 여름 한낮에는 농사일도 쉬기 마련이지만 김매기만큼은 예외다. 뙤약 배달해서 해야 잡초가 잘 죽기 때문이다. 아유 더워. 잡초에게 한 톨의 쌀이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우리 농민들. 어쩌면 그들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아저씨네 집에 드디어 여름이 왔어요. 제가 이 더운 여름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요? 일단 한번 보시라니깐요. 어떠세요?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자연 전시관이죠? 아저씨네만 오면 도시에선 어렵기만 하던 곤충 채집 숙제도 끄떡없이 해내죠. 아저씨는 풀을 지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다 볼 수 있는 거래요. 아저씨네 집은 동물 친구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인심후하기로 소문난 아저씨는 지금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외지 손님을 위한 특별 음료를 제작 중이랍니다. 이 특별 음료의 주 재료는 풀과 산딸기 같은 산 과실들. 이것들을 설탕과 섞어 발효시키면요, 정말 맛있는 효소액이 돼요. 그나저나 우리 아저씨 풀에 가난한 모르는 것도 못 만드는 것도 없는 정말 풀박사죠. 유아야, 너 관찰을 할 거 하나 나왔다. 아저씨네 올해 첫 손님은 운 좋게도 제가 됐어요. 여기는 뭐가 이렇게도 신기한 게 많은지 눈을 뗄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은 불개미들이 제 맘을 온통 빼앗아 버렸습니다. 덕분에 전 들깨 심는 것도 까맣게 잊었지 뭐예요. 여기만 오면 늘 이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젠 그러려니 하세요. 생협에서 일하는 아빠는 늘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 자연 아저씨와 인연을 맺게 되셨죠. 아빠는 아저씨가 참 신기하게 농사를 짓는데요. 풀은 힘이 워낙 세서 작물을 못 크게 하는데 아저씨는 늘 풀 속에 작물을 심거든요. 심고 나서도 주위 풀을 조금 뽑아 눕혀주는 것이 전부고요. 근데 이게 잘 자랄까요? 이렇게 지금 풀 속에 갇혀 있는 꼴인데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땅을 갈지 않은 채 심을 곳에 풀을 베인 상태에서 심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자라죠. 자라면 여기 있는 풀 정도를 펴주고 나머지 멀리 거 놔두고 이것만 자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원래 이 자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풀들이 여기서 덜피해를 이루면서 이것과 이것이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왜 이러고 있지? 아빠는 올 때마다 늘 똑같은 걸 물으세요. 농사에 풀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풀을 지켜야 한다는 아저씨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오늘도 들깨 심기는 이렇게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돌아간 후 아저씨는 늘 그렇듯 귀뚜라미 노래를 친구 삼아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직접 뜯은 풀이며 농사지은 채소를 능숙하게 썰고 무쳐내는데요. 그러고 보니 밥상 위에 오른 무엇 하나 아저씨의 손이 안 닿은 게 없네요. 햄 하나 없는
먹는 밥상이 전 영 탐탁치 않은데 아저씨는 임금 밥상 부럽지 않으시대요. 배불리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저씨는 대부분 방에서 글을 쓰세요. 저처럼 엄마에게 검사마트를 일기를 쓰는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아저씨처럼 농사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말로 옮기시죠. 특히 일본에 사는 가하구치라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많이 내셨어요. 아저씨는 잡초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풀릴 때까지 일을 하실 생각이래요. 충남 홍성에 있는 이 마을은 마을 전체가 어느 풀과 함께 농사를 짓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들녘. 수확을 코앞에 둔 이 들녘에 무언가가 뿌려진다. 화학비료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헤어리 비치를 이제 녹비작물로 이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는데, 문당리에서 화학비료 대신 쓴다는 풀 헤어리 배치는 무엇일까? 콩과 식물인 헤어리 배치는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풀이다. 질소는 작물에게 키와 몸을 크게 하는 밥과 같은 존재.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연계의 질소는 공기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작물은 눈앞에 두고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농민들은 질소 성분이 든 화학비료를 대신 줄 수밖에 없었다. 헤어리 비치를 파종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화학비료 대용으로 인해서 질소질 함량이 거의 그 비료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생태적인 거를 찾다 보니까 녹비작물을 많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헤어리 배치를 파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헤어리 배치를 파종을 해도 크게 이제 그 화학비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산량이 또 나오고요. 그 수확량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어떤 질소질 함량이 거의 이제 그 비료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밥맛도 좀 좋아질 수도 있고요. 4년 전부터 헤어리 배치로 농사를 짓고 있는 문당리의 쌀 수확량은 예전 관행농에 비해 평균 95% 정도. 어떤 논에선 더 많은 수량을 내기도 한다고 했다. 작고 보잘것없는 풀 헤어리 배치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질소를 품길래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내는 것일까? 충북대 송범헌 교수팀과 헤어리 배치를 파종하고 약 6개월 뒤 우리는 헤어리 배치의 질소 고정 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무성한 뿌리, 그 끝에 수없이 많은 혹들이 매달려 있다. 여기가 바로 공중의 질소가 고정되는 마술 창고다. 두가 작물이 뿌리에 근류균 또는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그런 균을 가지고 있어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화학 비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는 두가 작물은 화학 비료를 안 써도 화학 비료 이상 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작물에 생장을 하고, 대부분의 작물은 엽록체에서 태양에너지와 탄산가스를 이용한 광합성 작용에 의해 탄수화물을 합성하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생장한다. 엽록체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태 질소다. 그렇다면 이 작은 풀의 뿌리가 그 귀하디 귀한 질소를 얼마나 생산해낼 수 있을까? 분석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웠다. 첫 분석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한 질소 환원량은 6월 25일 그 양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는 헤어리 배치만으로도 10헥타당 23kg의 화학비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수량에는 영향이 없는 것일까? 지난 2003년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한 실험에 따르면 헤어리 배치만으로 농사를 지은 것이 오히려 관행농에 비해 헥타당 적게는 310kg에서 많게는 660kg까지 수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을 먹느냐가 화두가 된 참사리 시대. 그동안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었던 화학비료. 하지만
헤어리 배치란 잡초 하나로 그 고민은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곡창지대 중 한 곳인 전라남도 함평. 지금 이곳에서도 자운형이란 풀로 화학 비료를 대체해 쌀을 생산해내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제2의 자운형이 제3의 헤어리 비치가 잡초란 이름 속에 갇혀 우리에게 천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혹여 헤어리 배치와 같은 어느 특정 풀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까? 여기 잡초의 위력을 톡톡히 경험했다는 이가 있다. 저 밑에 가면 포크레인조차도 꺼려갖고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땅인데 풀도 잘 안 자랐었어요, 거기는. 근데 지금은 거기 풀이 엄청 무성하게 자랐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지금쯤 가면 발로 툭툭 차면 부서질 정도로 됐어요. 도시에서 귀농한 강건만 씨가 처음 이곳에 정착했을 때만 해도 그의 땅은 삽 한 번 시원하게 들어가지 않았었다. 화학 비료와 농약의 결과였다. 자연 치유, 즉 잡초에게 땅을 맡겨버린 지 5년. 과연 그의 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토양 분석은 산림과학원의 이윤영 박사가 맡았다. 이 박사가 내놓을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일까? 풀이 없는 토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풀이 자연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토양 같은 경우는 그 1년 동안 그 생장한 풀이 다시 죽으면서 그것이 분해돼서 토양으로 공급되고 그 현재 토양 상태로 봐서 유기물도 풍부하고 또 공급이 많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따라서 토양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잡초가 토양을 회복했다는 강건만 씨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지금도 강건만 씨의 땅 바로 옆에서 비료와 농약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의 토양과 비교해 본 결과 강건만 씨의 토양이 모든 지표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건강한 토양에 척도라할 수 있는 유기물의 함량 차이는 눈여겨볼 점이다. 잡초가 끊임없이 골칫거리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의 뿌리가 표토층에서만 양분을 흡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애지중지 여기는 작물이 뻗는 뿌리가 고작 10여 센티미터인 것에 비해 잡초는 무려 12미터까지 뿌리를 뻗는다. 이 뿌리를 통해 땅속 깊은 곳에 정체된 영양분을 빨아올려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결국 토양에서 자란 작물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잡초를 없애는 것이 토양의 숨구멍과 양분 통로를 막는 일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땅에서 잡초를 쫓아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풀들이 대과수원을 완전히 점령해버렸다. 농토에 잡초가 우거지면 게으른 농사꾼이라 하여 어른들께 구중 듣기 십상. 이 과수원의 주인인 김경석 씨도 이런 이유로 아버지에게 쫓겨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왜 그는 풀을 깎지 않는 것일까? 그의 과수원은 한눈에 봐도 한두 해 풀을 지켜온 게 아닌 듯했다. 과수원에 잡초가 있으니까 또 그 잡초를 깎아주거나 뭐 하지 않는 거가 일단 인건비도 줄어들고요. 풀을 깎지 않아 인건비가 안 든다.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이유다.
그런데 정말 이뿐일까? 대부분의 농가들은 과수원이 청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틀린 게 과수나무나 이런 거는 야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유지하는 게 그 나무한테 도움이 되지, 사람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풀이 없는 게 깨끗해 보이지만 나무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사람 입장이 아닌 나무 입장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풀을 깎지 않는다는 것인데, 과연 풀을 살려두는 것이 배나무 입장에서 무엇이 좋다는 것일까? 김경석 씨의 배과수원에는 수많은 종류의 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벌레들도 함께 살아간다. 저마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들은 때론 싸우며, 때론 적당히 타협하며, 때론 먹고 먹히며 그들만의 세계를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유지해 나간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신기하다, 놀랍다는 감탄에 앞서 병해충 피해를 걱정하겠지만 김경석 씨의 대답은 놀랍게도 정반대였다. 김경석 씨는 해충들이 나뭇잎보다는 잡초를 더 좋아한다고 했다. 그 습성 탓에 응애나 진딧물 등 1차 해충들이 나무 및 잡초에 머무르게 되고, 그러는 동안 천적에 의해 자연 소멸된다는 것. 또 벌레가 적당히 있으면 새들이 벌레 먹느라 바빠 과일을 파먹지 않게 돼 새로 인한 과실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이 과수원에서 잡초는 더없이 든든한 일꾼으로 대접받고 있다. 이렇게 하접을 붙여주니까 찰려주세요. 단순하게 잡초를 깎지 않는 거 하나로도 이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를 이제는 제가 체감을 했고, 앞으로도 우리 농장은 계속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잡초가 주는 그 혜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상으로 많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잡초의 힘을 경험한 이들은 임모아 말한다. 잡초를 보는 시선을 바꿨을 뿐인데 나타난 변화는 너무나 컸다고 말이다. 지금 세계는 잡초에 대한 오해를 거두려는 움직임, 잡초를 다시 보려는 움직임이 무척이나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중국 길림성의 한 사막. 한국의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이거야 바로. 여기 자연스럽게 나는 거네 이제. 작년 5월 사막 200헥타 면적에 감모초라는 풀을 심은 한국의 환경단체. 매년 봄철 한국을 뒤엎는 황사를 막아보고자 그들이 선택한 것은 흔히 쓰이는 나무가 아니라 바로 감모초라는 잡초였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강알칼리성 토양에서는 그 내알칼리를 가지고 있는 그 풀 외에는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알칼리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고, 나무를 심어도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생장하지는 못합니다. 씨앗 하나 움트지 못할 것 같은 이 열사의 땅에서 지금 잡초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중국의 사막 총 800헥타 면적의 감모초를 심고 오염된 토양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환경단체. 토양 내 알칼리 성분을 흡수하는 감모초가 성공리에 정착하면 머지않아 이 사막은 죽었던 기운을 회복하여 푸른 초원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반가운 조짐은 벌써 사막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생명이 모두 사라졌던 이곳에 이렇게 다시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는 것. 하나의 잡초 덕분에 이제 곧 우리의 봄은 마스크 없는 쾌청한 날들이 될 것이다. 通过我几年来耕耘在这个盐碱地上，我觉得这个草是一个非常伟大的一个植物。它在任何植物不能生长的土壤里面，它能够完全的去生长，
这样的话，我觉得这个草来说，它不仅是无人知道的小草，应该大家都推崇的一种很伟大的一个植物。所以说这几年来，我认为这个草对人类的贡献远远要比它的名字要大得多。 매년 가을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큰 소동이 인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 마을은 후쿠오카시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우키하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다. 여느 농촌처럼 내내 조용하던 이 마을도 매년 9월엔 그 풍경이 달라진다. 사는 이들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 이들은 한결같이 이 마을에 있는 어느 잡초를 보러 왔다고 했다. 彼岸花を見に。彼岸花を見に来ました。稲が緑で彼岸花が赤で、そのコントラストがですね、ものすごく綺麗です。非常に感動しました。 이들이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피안화. 산악국가인 일본은 특히나 계단식 논이 많다. 계단식 농사의 관건은 물을 유지하는 것. 여기에 제동을 거는 것이 바로 논두렁마다 구멍을 내는 두더지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은 뿌리 끝에서 독성 물질이 분비되는 피안화를 심게 됐고, 이게 절묘하게도 9월에 꽃이 만개하면서 꽃이 예쁜 마을로 관광 명소가 된 것. 피안화 꽃으로 눈을 흐뭇하게 한 관광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꽃이 예쁜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싹 쓸어가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피안화라는 잡초 덕분에 농사면 농사, 관광 수입까지. 우키야 마을의 가을은 매년 더 풍성해지고 있다. 地元にですね、お金を落としていただける、ここのお米の美味しさも知っていただく、で浮葉の自然の景観の美しさも皆さんに都会の人に知っていただく、一つの観光資源、景観という棚田の応援団、彼岸花が棚田の応援団になってくれて、経済効果もあり、ここだけでも1000数百万の効果が上がっておるということです。 여기는 독일 농부 토마스 밀러셴의 옥수수밭이다. 자신의 옥수수밭을 맡고 있는 시 농업관과 함께 옥수수 상태 점검에 나선 밀러셴.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옥수수에 병이 났는지 껍질을 벗기는 옥수수마다 제대로 알곡이 들어차지 않은 것이 영 상태가 시원찮다. 가만 보니 옥수수 몇 개의 문제가 아니었다. 밭의 안쪽과 바깥쪽 옥수수의 키와 모양이 현저하게 차이나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Als Landwirt bin ich schon seit 20 Jahren bei dem Ackerrandstreifen mit dabei und wir sehen hier ja eine Fläche, wo eine Hackfrucht, also Mais steht, und bei Mais ist die Verunkrautung relativ stark und die Konkurrenz sehr stark, und Sie sehen hier die zwei Kolben hier konventionell angebaut und hier mit Ackerrandstreifen, und Sie sehen, der Mais verträgt. 밭의 테두리 보전, 즉 밭 주변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잡초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밭 주변의 옥수수를 잡초의 제물로 만든다는 프로젝트. 그 의도와 의미는 좋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농민의 주머니 사정은 어떻게 보상할까? Denn der Landwirt hat hier enorme Verluste und dieser Verlust wird ihm durch die Stadt ausgeglichen. Dieses Programm hat den Zweck, Unkräuter zu erhalten. Sie sehen hier jetzt im Mais die typischen Maisunkräuter. Wenn dann im Herbst der Mais gedroschen wird und anschließend wird Winterweizen ausgesät, erfolgt dort das Gleiche. Es wird dann also auch dieser Streifen von 5 Meter Breite nicht gedüngt, nicht gespritzt, also auch vor allem nicht mit Herbizide behandelt. 옥수수밭이면 옥수수밭. 각각 그 밭에서 나는 고유한 잡초를 보호하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밭 테두리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는 칼스루에 씨. 정말 우리에게는 부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독일의 잡초 지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독일 대부분의 밭과 밭 사이에는 이렇게 녹지 지대가 확보돼 있다. 이는 이 땅에서 자라는 잡초와 그 잡초를 터삼고 살아가는 곤충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덕분에 독일에서는 자연 소멸에 의한 멸종은 있어도 인위적 훼손에 의한 식생의 멸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왜 독일은 잡초 보존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뛰어든 것일까? 바로 잡초의 경제적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데, 여기 헤센주 농업센터에선 지난 94년부터 잡초들을 수집, 분석해 가치 있는 잡초의 육종 사업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다. Man sagt, dass also über 70.000 Pflanzen in irgendeiner Form medizinisch genutzt werden. Und wir haben also viele Wildpflanzen, die sind dann kultiviert worden und die gibt es jetzt mittlerweile dann auch als Sorten. Also das, was früher als Unkraut, Beikraut am Acker gewachsen ist, wird diesmal jetzt schon auf Flächen richtig als Kultur angebaut. 한 평의 땅에서라도 더 잡초를 몰아내 작물을 심는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독일의 모습. 농업으로 생태계 파괴가 아닌 생태계 보존을 이루려는 독일의 의지는 이렇게 잡초를 통해 근사한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다. 매섭던 겨울도 끝나가던 그날, 우리나라의 심장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20년째 잡초를 연구하고 그 씨앗을 채집하고 있는 고려대 강병화 교수가 그동안 꼭꼭 숨겨뒀던 자신의 보물들을 세상에 선보였다. 우리가 몰라서 이런 모를 풀이 많다 이게. 그렇게 이런 모를 풀들이 많다 이래야지 정확하지. 이런 잡초가 퇴출이 아닌 보존돼야 한다는 의견에 이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잡초가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잡초에 대한 오해 먼저 풀려야 한다. 강병화 교수는 이런 전시회를 앞으로 더 자주 열 생각이다. 지금 쓸모없는 풀들이 다음에 쓸모있는 풀들을 개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는 유전 자원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식생은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재료를 수집해서 보관해야 된다. 훗날 어떻게 우리 후손들이 이용할지 모르니까. 너무 흔해서, 너무 많아서 눈길조차 주는 것이 아까웠던 쇠뜨기. 이 보잘것없는 풀이 지금 화장품의 원료로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요즘 화장품 업계에서 쇠뜨기는 가장 주목하고 싶은, 가장 알고 싶은 보물이다. 그리고 이 풀더미 속에 지난 2005년 전 세계의 유전학자들을 놀라게 만든 주인공이 있다. 애기장대. 이 작은 풀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완전히 뒤엎는 희대의 사건을 만들어냈다. 어쩌면 우리가 잡초라 부르며 천대했던 풀들 중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또 하나의 애기장대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잡초는 없다. 다만 아직 가치가 발견되지 않은 보물만이 우리 곁에 존재할 뿐이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계절이 돌고 돌아 다시 가을이 왔거든요. 아저씨는 가을만 되면 뼛속까지 배가 부른 느낌이래요.
올해 추수는 제천에서 대학을 다니는 형들이 돕고 있어요. 덕분에 아저씨 허리가 올해는 조금 덜 아플 것 같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저씨는 풀과 싸우지 않고 농사를 잘 끝낸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풍성하게 쌀까지 주신 어느 분이 너무나 고맙대요. 우리가 몸을 가진 한 이 방식이 최고인가 아닌가 싶어요. 싸우지 않는 방식. 어차피 사람만이 세상에 살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끊임없이 벌레나 풀과 함께 살 수밖에 없을 때 결국 그와 사이좋게 살아가는 방식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데 그 방법이 이렇게 정착돼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한 해 먹을 주걱을 얻게 되는 게 저로서는 지금 카메라 앞에서 그 느낌이 잘 안 나오지만 혼자 다 이렇게 빈 눈을 고르면 그 감사와 기쁨이 크죠, 아주. 누구에겐가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부푼 이 마음을 그냥 감추고 계실 아저씨가 아니죠. 오늘은 박달재 최대의 잔치가 열리는 날. 아저씨는 추수가 끝나면 직접 농사지은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꼭 이렇게 추수감사제를 올리세요. 얻은 것에 감사하고 얻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죠. 생각해보면 아저씨 말처럼 잡초는 그렇게 욕심쟁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눌 만큼 충분한 먹거리를 줬으니 말이에요. 눈이 와도 또다시 봄이 와도 이렇게 사시사철 언제나 우리 아저씨 집에는 정말 많은 풀들이 살죠. 그 모습이 예쁘든 예쁘지 않던 간에 아저씨에겐 모두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아저씨는 농사꾼이란 호미와 곡괭이만을 놀리는 장기술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수행하는 마법사래요. 이름 모를 풀들이 나고 그 풀 속에 많은 곤충 친구들이 살아가고 그 친구들과 어울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농사꾼이 진짜 해야 할 일이래요. 우리 최성현 아저씨는 진짜 농사꾼 맞죠?